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 아카데미의 이번 강의는 아니고 대담이죠. 진행을 맡은 광주 MBC 김철원 기자입니다. 이번 5.18 아카데미의 순서는 5.18 당시 열흘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광주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군인들이 어떠한 이유로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고, 또 광주 시민들은 왜 계엄군에게 맞서서 저항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대담을 진행하는 이곳은 전일빌딩 10층입니다. 굉장히 유서 깊고 역사 5.18의 핵심적인 의미가 담긴 장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지난 2017년에 이곳 전일빌딩 10층에서 발견된 헬기 사격의 탄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공간을 역사적인 5.18의 사적지로 리모델링을 했고 역사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바로 전일빌딩 10층에서 오늘 대담을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담자로 모신 조선대 노영기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현재 조선대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지난 2007년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셔서 조사 연구 활동을 해오셨던 그 얘기와 더불어서 앞으로 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함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소개를 드리자면 교수님께서 5.18 40주년을 맞아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그들의 5.18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오늘 질문은 제가 이 책을 읽고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과 질문들을 교수님께 사전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얻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게 또 5.18인데 5.18의 여러 과정을 보자면 전두환은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인터뷰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보안사령관이다. 자기는 당시에는 이제 계엄 상황이었고 나는 계엄사령관의 부하다. 내가 어떻게 발포명령 권한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은 전두환 씨가 하는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12.12 이후에 군 지휘권을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죠. 쉽게 말하면. 뭐 참모총장도 갈아치울 정도인데 여러 가지 재반 논의에 대해서 참여를 안 했다. 그래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 또는 뭐 계엄사령관의 부하였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보안사령관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미 군 자체 내에서 지휘권을 장악했다. 누구에게나 12.12 이후의 실권자는 전두환 씨다라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었죠. 그러니까 5.18 기간 내에서도 전두환 씨 이름이 처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었으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두환이 드디어 전면에 부각되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그냥 단순하게 직책만 따지고 본인의 변명죄의 이야기를 보고서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지고 자료로 보면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제5공화국 전사라는 책에 이나 아니면은 군 보안사령부의 자료에도 사령관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조금씩은 있더라고요. 계급이 중장인데 네. 여러 이 회의들이나 이 자료들을 보면 뭐 중장은 어찌됐든 뭐 대장도 있고 대장도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어떻게 중장한테 다른 군인들이 그렇게 힘을 못 썼을까요? 눈에 보이죠. 이미 79년도 12월 12일 날 저 중장이 그냥 중장이 아니었구나.
그냥 중장이 아니구나. 참모총장도 갈아버릴 수 있을 정도의 힘과 권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게 바로 12.12였던 것이죠. 군사반란.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군 내에서는 더 이상은 뭐 저항할 수 있는, 반대할 수 있는 전두환 씨에 대해서나 아니면 신군부 파벌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세력 자체가 힘을 못 쓰게 되죠.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뭐 어차피 보안사령관하고 합수본부장은 이거는 이제 겸직이고, 근데 합수본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막강해요. 왜냐하면 비상계엄 상황 하에서 이 모든 수사기관들을 다 통제할 수 있도록 군, 검, 경의 수사기관들을 검찰도 그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군인 밑으로. 네네. 예. 그러니까 보안사령관이 그 본부장이었기 때문에 11.6 김재규 예. 그 모든 수사를 거기서 담당을 했었죠. 명분으로는 그 수사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켰던 것이고요. 또 중앙정보부 서리를까지 맡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게 군, 경, 검을 모두 장악하고 또 오늘날로 치자면 국가정보원장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장악하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대통령만 아니었다 뿐이지 실은 권력기관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던 그런 위상이나 지위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법이 위반이에요. 법을 중앙정보부법에 보면은 워낙에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중앙정보부장하고 기조실장하고 각 처장들은 일체의 겸직을 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마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 전두환 씨는 당시에 보안사령관은 원래의 직책이었고, 그다음에 합수본부장도 어쨌든 비상계엄 하에서 새로운 직책이었고, 일단은 보안사령관 하는 것 자체 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군의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법 위반이죠. 예.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민간과 군의 이 모든 정보를, 쉽게 말하면은 국가의 모든 정보를 다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라는 거죠. 지위 자체가 그렇게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중앙정보부는 사실은 그렇게 박정희 정권 하에서 있었던 중앙정보부하고는 위상이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해 집단이라고 하죠. 11.6을 일으킨 집단이었다라고, 기관이었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핍박받던 시절이었었는데 힘센 사람이 부장으로 왔다. 이거는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제도상으로 보면은 중앙정보부장과 합수본부장은 위상 자체나 보안사령관은 위상 자체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중앙정보부장은 일상적으로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급인 것이죠. 장관급이든지 뭐 총리급이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대통령과 독대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게 보안사령관은 뭐 예를 들면 김재규의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 부를 수는 있지만 본인이 갈 수는 없는 자리일 거예요, 아마. 근데 중앙정보부장은 상시적으로 자신이 요구해서 갈 수 있는 자리죠. 그게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중앙정보부장의 이 서리에 취임하는 순간부터 국내의 모든 권력이 전두환 씨한테 집중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눈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의외의 파장을 가져다 주는데, 미국도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그 전에 이미 12.12 이후로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도대체 전두환 씨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이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중앙정보부장에 취임하는 순간에 미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느냐 하면
한미 연례 안보 회의를 연기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신군부나 이쪽의 인사들은 계속해서 국가안보 또는 국난 뭐 이런 단어들을 써가면서 국가안보를 해치는 세력들을 그 뭐랄까 이 다스리기 위해서 5.17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국가안보나 한미 동맹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거죠.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고 해가지고 좀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 오늘날 남아있는 기록을 보자면 그렇게 중요한 그 권력 장악의 의지가 아주 그 강한 이 사람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오염되거나 없거나, 그래서 이 조사 2007년도에 하실 때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지금 실은 그때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국가기관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겠죠. 전두환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만큼 진상을 밝히는 데 중요한데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데, 기록이 안 남아 있는 게 정상적인 정보기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아 있는데 안 드러나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정보기관이겠죠. 행적을 그 다음에 이제 40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 당시의 행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인 기관이라고 한다면 남겨두는 게 맞지 않는가. 예를 들면 일지라든지 사령관 일지랄지 아니면 중앙정보부장 서리의 일지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아니면 면담 일지나 각종 이런 일지들이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두 가능성은 다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있는데 못 찾았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있었는데 없어졌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상황이라는 게 네. 그 교수님 책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다른 그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다른 상황과 비교해 보면 그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5.18 자료가 가장 갖고 있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다른 자료들이 남아 있는데, 그리고 의외로 뭐 자료들을 하나만 찾아도 금방 진상 규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결정적인 자료들이 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비교를 해서 일단 사북에서 네. 있었던 일도 그렇고 그 전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굉장히 그 기록을 꼼꼼하게 그리고 비교 잘 보존이 돼 있는데 유독 5.18 때만 이상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그게 이제 사회적인 관심사도 있는 사건이고, 상식적으로 보면 이거는 남겨져 있어야 할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뭐 군은 또 기록을 많이 잘 남겨요. 생각보다 많이.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도 할 뿐만 아니라 자료도 많이 남기는데, 유독 이 시기에 관련된 그것도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핵심 자료들은 안 드러나죠. 발포 명령이, 사람들은 누가 총을 쏘았는지에 대해서 이미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명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누가 명령을 내렸는가인데 그 명령을 내린 시점도 애매하고 명령을 내린 사람도 애매하고, 그리고 그 파장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증명해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건 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교수님께서 이제 핵심 주제로 바로 들어가셨습니다. 5.18의 최대 과제이자 난제, 어렵다는 거죠. 풀기가 어려운 주제인 그 집단 발포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은 지금 다섯 번째 진행되고 있는 진상규명 진상조사위원회의 핵심 과제도 바로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를 전후로 있었던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를 진상을 밝히는 겁니다. 누가 명령을 내렸고, 실은 지금 그때 당시에 피해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도 네, 안 나와요. 정확하게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2007년도에 조사하실 때
이 문제에 정말 많이 근접해 갔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로 한번 좀 돌아가서 어떤 부분을 조사를 하셨고 어떻게 규명을 하려고 하셨는지 어느 지점까지 조사가 진행이 된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방금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저기 6월 항쟁 관련된 명령서는 못 찾았었고 그 전에 사북 항쟁 관련된 문서는 저희가 이제 그 입수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왜 이 전 불과 한 달 전도 안 되거든요. 1980년 4월 4월 13일인가 예. 한 달 정도 됐겠. 13일이 아닌데. 근데 어쨌든 그 한 달여 전에 그리고 광주에 왔던 부대가 투입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11공수여단이 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게 자료가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 하나. 그 다음에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인데 군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반대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었고 그때까지 입수 가능했던 군 자료들을 놓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분들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할 수 있는가 그런 방식으로 좀 접근을 했던 것이 있죠. 그런 방식이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한계가 많은 조사이긴 했지만 그래도 당시까지 나온 자료라든가 아니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만났었는데 문제는 고위층은 못 만났죠. 사실은 명령을 내려야 되는 당사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제대로 조사를 못했죠. 당시 새롭게 밝혀내신 사실 중에 하나가 조준 사격? 네네. 그 증언을 확보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격수였던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공수부대 병사였으니까 그리고 또 한 부분은 그 당시의 자료들을 하나씩 좀 꼼꼼하게 챙겨보니까 그 당시에 이 저격수들이 쓸 수 있는 망원 렌즈가 몇 개가 파손이 된 것들이 이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하고 그 군에 있는 자료하고 대조를 해보니 저격수 그리고 공수부대 편제상 저격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병사였기 때문에 거의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그 저격수 워낙에 이제 상황 자체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고 이건 저격수가 아니면 도저히 썰 수 없는 각도와 피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죠. 지금까지 그 계엄군 측이나 전두환 측에서는 이 발포 명령을 자위권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오고 있습니다. 발포 명령은 자위권이라고 하는 근거는 뭐냐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격수가 있었고 거기서 저격수가 조준 사격을 했다는 건 자위권의 발동이다 이런 주장을 근거를 허물어뜨리는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자위권이라고 하려면은 시민들이 무장을 먼저 했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시민들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무장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세아 자동차에서 장갑차를 타고 오기는 했지만 그건 피하면서 물론 사고도 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한 공수부대원도 있기는 하지만 뭐 그건 다른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 피하면서 좀 다른 방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정오까지 공수부대를 철수시키라고 요구를 했던 게 가장 큰 핵심이었는데 그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를 않죠.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분노를 하게 되었고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공수부대 집단 발포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보고 자위권 발동은 이제 뭐 총을 들었다고 자위권이라고 한다면은 그 이전에 그거로 인해서 쓰러진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가 좀 문제죠.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집단 발포라고 하면 흔히 5.18에서 전남도청합 집단 발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5.18 항쟁 기간 동안에 집단 발포는 또 있었습니다. 전남도청합 집단 발포에 하루 앞선 1980년 5월 20일에 기흥군의 첫 집단 발포가 있었죠. 실은 그 집단 발포가 항쟁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 차지하는 의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광주역 집단 발포라고 하는 네.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보면은 삼공수여단 12대대가 있었는데 광주시청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그 시민들에 의해서 포위가 되니까 긴급 구호 요청, 구조 요청을 했고 전남대에 있던 본부 3여단 본부 병력이 그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처음 그 광주역 몸미처였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발포가 시작이 되었고 그 발포를 이제 보고 난 시민들이 차량이라든가 이걸로 시위를 하고 차량으로 밀어붙이는 걸 하는 과정에서 한 11시경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집단 발포가, 물론 그 이전부터 이미 되고는 있었는데, 여단장이 명령을 구체적으로 발포 명령에 준하는 여단 병력에게 실탄을 장착하라는 명령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집단 발포가 이루어졌었죠. 실은 거기에서 발생한 희생자로 네. 인해서 시민들의 분노가 네. 집결되는, 이렇게 그 전에는 수세적으로 계엄군의 그 무차별 진압이나 이런 것을 피하거나 그냥 단순히 항의하는 정도였다고 한다면, 바로 그 집단 발포를 통해서 시민들이 더 모이게 되고 분노해서 집결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에 전남도청합 집단 발포로 이어지는 그 연장선상에 있어서 더더군다나 이 집단 발포의 발포 명령과 실탄 배부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밝혀지는 게, 그래서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집단 발포와 관련해서 혹시 더 네. 예. 그때 이제 일단은 전남대로 광주역에서부터 전남대로 다시 이제 철수를 삼공수여단에서 하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 남겨진 게 이제 두 구의 시신이었고 처참하게, 그리고 시민들이 그 앞에 있던, 광주역 앞에 있으니까 이제 미역화 선수레가 많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에 두 구의 시신을 싣고 태극기를 덮고 금남로로 가는 과정에서 이른 아침부터 한 10여만 명이 있지 않았겠는가.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당시의 시민들, 40년 전의 시민들, 그거는 어느 역사에서나 비슷한 그 경우가 생겼었거든요. 4.19 때에도 김주열의 시신이 그러했었고, 그 이후에 87년도 6월항쟁 때도 이한열, 박종철, 이한열 뭐 이렇게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공권력에 의해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 공권력들이, 국가의 물리력이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는 그런 그로 인해서 이제 또 희생도, 죽음도 나오게 됐고, 그에 대한 항의가 바로 이제 그 다음날 전남도청합 항의 시위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시에 생각하기에, 40년 전에 생각하기에 딱 한 가지만, 아니 여러 가지는 요구를 했었는데 우선적으로 요구한 건 저는 그거라고 봐요.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공수부대가 철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렇게 분노하고 항의하고 저항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바로 그 광주의 어떤 그런 저항이 이후 40년을 거치면서
아직까지도 생명력을 가지고 한국인들의 가슴에 영감을 불어 넣어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국민들이 총을 들고 저항을 한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었었거든요. 무엇보다도.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국가가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인권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는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5월 27일 날 전남도청에서 최후까지 항전을 했던 분들의 뜻을 이어야 된다라는 것들까지 다 포괄하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이 전두환 정권에 맞서서 이제 싸우기 시작을 했던 게 가장 컸고,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부분들을 새롭게 인식하는, 그 전에는 민주주의가 헌법을 고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막연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게 우리의 삶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눈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미국의 문제도 나올 것이고, 통일의 문제도 나올 거고, 평화의 문제도 나올 것이고, 다양한 가치들을 새롭게 창출해 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바로 5.18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저항의 측면에서 보면은 부망쟁이 유신을 몰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6월 항쟁은 그 전두환 정권을 이제 몰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를 이어주는, 군이 다시는 정치에 나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역사적 사건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게 바로 5.18이 갖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예. 준비한 질문은 모두 다 드렸고요. 혹시 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그러면 마무리 말씀 한번. 아니요. 그 아까 이야기 마지막에 했던,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저는 앞으로는 5.18을 40년이 지났으니까 좀 더 새로운 방향에서 진상규명은 진상규명대로 하지만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80년을 겪고 나서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었듯이 인식하고 새로운 인식을 하고 가치를 만들었듯이, 이제 40년이 지났으니까 그에 맞는 또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원칙은 뭐 민주주의나 인권, 평화, 통일이라는 부분들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맞춰서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 나가는, 내용을 좀 풍부하게 만들어 나가는, 요즘 유행하는 콘텐츠를 풍부하게 해 나가는 것으로 5.18을 살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